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험 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8단원이고요. 교과서 145페이지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46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첨단 기술 문제의 창의적 해결 8단원이고요. 첫 번째, 첨단 기술 이용과 문제 인식이라고 하는 단원입니다. 원래 이 8단원은 볼드보고 장치라고 하는 간단한 기구 만들어보는 활동 수업인데,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뭔가 만들기를 하기에는 좀 적합하지가 않은 것 같고요. 여기서 봐야 될 내용들, 생각해 봐야 될 내용들 몇 가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첨단 기술로 변화될 미래사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술이 발달해 왔죠. 현대는 기술의 시대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우리 생활과 기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농업이나 의학이 발달하면서 인류의 생존 조건이 유리하게 바뀌었다. 그러면서 우리 인류의 평균 수명도 급격하게 증가를 했었죠. 여러분들 시대에는 100세가 넘어갈 거다라고 봅니다. 굉장히 생존 조건이 유리하게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공업 산업 분야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물질적 풍요를 이루게 되었고요. 지금 우리가 어떤 물건 필요한 게 있으면은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요. 또 교통통신이 발달을 하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극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삶이 풍요롭게 변화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기술이 더욱더 발달을 하면서 로봇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이 인간을 대신해서 일단은 원래는 힘들고 위험한 직업부터 시작을 하겠죠. 인간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 또 위험한 일들, 또 단순 반복해야 되는 일들, 이런 일들을 먼저 로봇이 대신해주고 있고요. 자, 앞으로는 좀 고등적인 일들까지도 로봇이 대신해주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일을 하는데 보내야 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많은 양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는 인공지능 기술, 최근에 와서 급격하게 발달하고 있죠. 2015년 이후에 그 발달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서 좀 걱정은 되긴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의 구조가 변화되고 있고요. 또 수송 분야에서 보면은 초고속 열차가 일상화되면서 일일생활 문화, 또 대인관계의 확장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산 가는데 서울역에서 부산까지 3시간 정도면 충분히 가죠. 그 다음에 친환경 자동차가 등장을 하면서 화석연료 고갈 문제, 석유가 언젠가는 떨어질 것인데 그 석유를 대신해서 우리의 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환경오염 물질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으로 친환경 자동차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기자동차라고 해서 완전히 친환경이냐에 대한 논란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화석연료를 쓰는 자동차보다는 친환경이겠죠.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하면은 전혀 오염물질을 내보내지 않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보다 오염물질을 조금이라도 더 적게 내보낼 수 있다면은 친환경의 범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자율주행차가 보편화되면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 서비스가 실현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첨단 기술로 변화될 미래사회,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과 사물, 데이터가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초연결 사회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초연결 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 프로세스, 데이터, 사물 등을 포함한 모든 것이 네트워크, 즉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회, 우리 주변에 있는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인터넷에 연결돼서 유기적으로 통신을 하는 사회, 스마트홈이나 스마트카, 커넥티드카죠. 또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러면서 지능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가 구현될 것이다. 새로운 가치와 문화가 창출되는 인간 중심의 사회가 구현될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뒷장으로 넘어가서 147페이지입니다. 첨단 기술 문제 인식입니다. 첨단 기술 문제는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고 우리의 생활이 점점 편리해지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사회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첨단 기술도 마찬가지죠. 이런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편리한 삶과 안락함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사회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다. 자, 그런데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봇이 보편화된다. 로봇들이 우리의 인력을 대체를 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중에 특히 육체 노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다수가 로봇으로 대체가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발생될 수 있는 대량 실업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되고요. 또 인간을 경시하는 풍조라고 하는데 비인간화 이 문제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죠. 또 두 번째로 인공지능이 점점 발달을 하고 있는데 이걸 오류라고 해야 되는지 인공지능이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그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났을 때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이제 법이 통과된 것 중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에는 제조사가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법이 통과가 됐고요. 아직 우리나라에선 자율주행 자동차는 없죠. 2단계까지는 자율주행이라고 보지 않고요. 사람의 개입이 없어야 되는 3단계부터 자율주행이라고 보는 건데 앞으로 이제 이런 차가 나오는 것에 대비해서 법을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렇다면은 제조사에서는 완벽해질 때까지는 그런 자동차를 출시하지 않겠죠.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것인가? 또 인공지능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된다면 우리한테 큰 재앙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보이는 것이고요. 또 사물 인터넷으로 수집된 개인정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다수의 물건들이 인터넷에 연결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그 안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자율주행 자동차 운전 시스템이 해킹된다면, 그래서 내가 가고 있는데 갑자기 자동차가 지 마음대로 간다면, 그래서 뭐 사생활 침해 문제라든지 돌발적인 상황으로 인한 사상자의 발생 문제, 뭐 자율주행 자동차는 아니었지만 요즘에 이런 거는 다 일반화되어 있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자동차에 시동을 걸거나 자동차의 문을 잠그거나 안에 있는 에어컨을 조절하는 것들은 많은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 시스템이 해킹돼 가지고 자동차에서 막 비상 경적이 울리고 시동이 꺼지고 문이 잠기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교과서에 이런 문제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는 이런 겁니다. 과학과 기술이 과연 같이 중립적이냐? 과학과 기술이라는 게 같이 중립적일 수 있느냐? 왜 많은 연구 과제 중에서 과학의 분야 중에서 또는 공학의 분야 중에서 특정 분야만 급속도로 진전되었느냐?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물리의 분야 중에서 왜 핵물리학만 이렇게 급격하게 발전을 했을까? 왜 우주, 로켓 기술은 이렇게 급격하게 발전을 했을까? 자, 순수한 의도였을까? 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었지만 전쟁 목적으로 개발된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는 많이 녹아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처음에 개발될 때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개발됐었죠. 그렇다면 이게 가치 중립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보편적인 인류를 위해서 개발된 기술들이었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환경 문제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주의적 환경론과 생태주의적 환경론이 서로 충돌하는 문제인데요. 먼저 기술주의적 환경론은 우리가 기술이 발전하면은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이것도 완전히 틀린 얘기라고 할 수는 없죠. 과거보다 지금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환경오염 물질을 훨씬 덜 내보낼 수 있게 된 거는 사실이죠. 물을 정화하는 기술이라든지 화석연료를 태우고 남은 배기가스에서 여러가지 유해 물질을 걸러낼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지금처럼 친환경적으로 변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생태주의적 환경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다면 그런 문제는 애초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환경 물질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환경 문제가 생기면서 더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생태주의적 환경론입니다. 자연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입장이죠. 둘 다 틀린 얘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에서는 맞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고요. 교과서의 활동으로 배우기 보시면은 인공지능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나와 있는데 1997년 뉴스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딥블루라고 하는 IBM에서 만든 인공지능이 세계 체스 챔피언을 이긴 일이 있었죠. 체스 경기를 해서 이겼습니다. 굉장히 또 오래된 일이죠. 자, 그러면서 그때 뉴스에 많이 나왔었죠. 인간이 컴퓨터한테 졌다. 하지만 바둑 같은 복잡한 것들은 아직까지 인간이 컴퓨터한테 질 리는 없다. 그런데 불과 20년 만에 이세돌이 졌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알파고는 이세돌한테 한 번 졌었는데 이세돌이 알파고를 이긴 마지막 인간이 되었죠. 계속 이기고 있고요. 진짜 바둑의 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알파고가 그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게임을 배운다고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게임 같은 것들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인공지능이 이렇게 쭉 발전을 하다 보면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어떤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과서를 또 넘겨보시면 14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의적 해결 방안의 탐색과 실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학적 문제 해결입니다. 공학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의 삶의 질을 형성하기 위해서 공학적 기술을 바탕으로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문제, 공학적인 바탕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을 공학적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학적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 그 중에서 기술이나 공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또 불안전성과 불확실성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안전에 관련된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기능이나 좀 더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공학적인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공학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공학 설계입니다. 수요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 문제점을 개선하는 설계 방법이다. 자, 그래서 독창적이고 다양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 공학 설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교과서 오른쪽에 보면은 공학 설계의 특징이 나와 있죠. 5가지입니다. 여러 분야가 연계된 매우 복잡한 과정이다. 공학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가지 분야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회 문제도 걸릴 수가 있고요. 환경 문제도 걸릴 수가 있고, 다양한 공학의 분야들이 함께 해결해야 되는 문제, 이런 공학이나 기술들이 융합적으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복잡한 과정이다. 쉽지 않은 과정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두 번째로 공학적인 공학 설계, 기술적인 설계. 공학 설계의 결과물은 어쨌든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제품이 될 겁니다. 새로운 제품이 돼야 되고요. 이렇기 위해서는 창의성과 분석력이 필요하다. 창의성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또 분석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상호작용의 반복 과정을 요구한다. 흔히 얘기하는 피드백, 되먹임이라고 하는 과정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떠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 한 번의 과정으로 그 모든 것이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단 한 번의 과정만으로 그런 것들이 해결된다면은 정말 좋겠죠.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요. 이런 과정을 여러 번 거치면서 중간에서 계획을 수정하거나 또는 문제를 다시 되짚어보거나 하는 과정들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그 과정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 과정을 요구한다. 다른 말로 피드백, 배먹임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비구조화된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비구조화된 과정이라는 것은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기가 어렵답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기가 어렵다.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기가 어려우니까 해결 방안도 굉장히 다양한 방안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화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딱 문제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 이걸 해결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면은 구조화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공학적 문제들은 이렇게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비구조화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를 요구를 한다. 마지막으로 개방형 과정이다. 개방형 과정이라는 것은 그 과정도 개방이 되어 있고요. 결과도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쇄됐다, 개방됐다 이 개념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들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과정에서 우리가 계획 세운데도 그대로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연한 결과로 발견되는 공학의 결과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과학 시간에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발명품 중에 여러 가지들이 우연한 결과에 의해서 원래 개발하려고 했던 방향과는 다른 방향에서 나온 결과들을 우리가 이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나일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중에서 밑에 나와 있는 교과서 밑에 나와 있는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실행 가능한 방안들을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을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공학적 문제 해결 과정 중에서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은 쉽게 얘기하면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거나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낼 때 필요한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과정은 교과서에 표로 나와 있죠. 표로 나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불편한 것이 무엇인가, 또는 우리 생활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첫 번째 단계, 문제 인식 및 문제 정의 단계입니다. 최초로 인식된 문제 정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파악하는 단계다. 이때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진단을 해야 되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인 정보 수집 단계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자료를 조사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 학술 자료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설문조사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정보를 수집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설계 기준 및 제한 요소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최종 설계 결과가 달성할 기준과 제한 요소를 결정한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제품을 우리가 만들겠다, 또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기준 요소, 성공과 실패를 가질 수 있는 기준 제한 요소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이고, 확산적 사고 기법이라고 하는 것들, 캠퍼나 여러 가지 방법들, 마인드맵 같은 방법들을 통해서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단계. 그래서 창의적인 발상 도구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찾는다
그 다음에 분석과 결정, 이때는 수렴적 사고 기법을 사용하는 건데요. 다양한 해결 방안들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문제 해결에 사용할 수 있는 적합한 방안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보고 선택하는 단계, 그 결정하는 단계가 분석과 결정 단계. 그 다음에 실제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단계가 설계 구현 단계죠. 예비 설계와 상시 설계를 거친 후 시제품을 제작합니다. 그 다음에 발표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완성된 결과물을 내놓는 거죠. 자, 이렇게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하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문제 해결되었느냐, 우리가 처음에 1단계에서 인식한 문제가 해결되었느냐를 따져보는 단계가 평가하기겠죠. 또는 첫 번째로 우리가 제시했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한다라도 다른 문제가 다시 생긴다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제시했던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또 두 번째로는 그걸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단계가 평가하기입니다. 그 다음에 되먹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제품이 나왔다고 하지만 거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떤 문제가 또 생겨났는가를 분석을 해야 되겠고요. 또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이제 사이드 이펙트죠. 부작용 같은 것들이 없었는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되먹임 과정, 새롭게 생각을 다시 이어나가는 과정이 없다고 한다면은 10년 전에 나왔던 제품과 지금의 제품이 다를 이유가 없죠. 계속 똑같은 제품만 만들어내서 판매가 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자,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자마자 계속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의 문제, 어떤 문제를 더 해결해서 더욱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걸 생각하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공학적 문제 해결 프로젝트라고 나와 있는 마지막 단원입니다. 여기서 뭐 나머지 과정들은 실제로 이 골드버거 장치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나와 있는 거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방학 때나 시간 남으실 때 한번 만들어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이제 골드버거 장치라고 하는 것은 20세기 만화가인데요. 미국 만화가 골드버거라고 하는 사람이 고안한 기계 장치를 이제 시초라고 합니다. 단위 장치가 연속돼서 연결되면서 단순한 일을 복잡하게 수행하려는 장치, 굉장히 단순한 일 하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복잡한 단계를 거치는 장치인데요. 굉장히 다양한 기계 요소들을 사용을 하면서 기계의 작동 원리에 대한 상상을 요구하는 장치, 그래서 교육용으로 이제 많이 사용되는 장치가 골드버거 장치라고 합니다. 골드버거 장치는 간단하게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할게요. 단순히 공을 띄우기 위해서 만든 장치, 복잡하게 만든 장치, 골드버거 장치를 보셨고요. 홍보 영상으로 사용했던 영상입니다. 오늘은 내용 여기까지만 보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